안녕하세요. 서울 스마트 미디어 센터 장지은 매니저입니다. 먼저 법률 교육을 위해 참가 신청을 해주시고 접속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교육은 총 3일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모두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권단 변호사님을 모시고 스타트업 법률 이슈, 회사 설립 및 투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단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스타트업 회사 설립 및 투자에 관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강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25분 동안 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0분 휴식한 다음에 나머지 파트 25분 강의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한 15분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메모를 하셨다가 그 유튜브 댓글창인가 거기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보고 여러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골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알려드릴 메일이나 전화로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목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동 창업의 유형 및 선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법인을 선택하실 경우에 법인 설립 시 유의하실 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공동 창업이기 때문에 공동 주주 간에 계약을 할 때 체크할 리스트에 대해서 유의점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VC 투자를 받게 되실 텐데, 그 VC 투자 유치 시 독소 조항을 체크하고 어떤 쟁점이 있는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 창업자나 동업자가 탈퇴할 때 그 지분 회수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그 방법 등과 함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 창업 유형 및 선택에 관한 여러 세부 목차가 있는데, 일단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중에서 개인 사업자를 선택했을 경우에 유의점, 그리고 법적인 어떤 효과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를 선택하실 경우에 어떤 유의점과 효과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창업자 간의 지분 비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분 비율과 경영권은 이제 같이 가긴 하지만 이 경영권의 어떤 보장과 행사를 하기 위해서 유의하실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오늘 강의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1인 창조기업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로도 많이 시작하실 테고, 또 언제 법인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공동으로 이제 같이 일을 도와줄 공동 창업자가 필요하실 텐데, 그걸 계속 개인 사업자를 유지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실 건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나중에 키워서 외부 투자를 유치받고 또 상장을 해서 이제 지분을 회수하고 싶으시면 아무래도 이런 개인 사업자 형태보다는 이제 법인 형태로,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자를 언젠가는 전환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어떤 사업 규모를 그렇게 키우지 않고 그냥 1인 창조기업으로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몇 명이서 그냥 동업하시는 경우라면 그 매출 규모나 세금 같은 거를 따져가지고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떤 사업 계획, 매출 규모, 세금 이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로서 공동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게 된다면 공동 사업자가 되시는데, 공동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상으로는 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합의 이제 특징은 무엇이냐면, 공동 사업자의 대외적인 모든 채무에 대해서 그 공동 창업자들이 무한 연대 책임을 집니다. 즉 개인 재산을 가지고 다 외부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게 되고, 그거는 그 내부의 어떤 창업자 간의 지분 비율하고 관계없이 100% 모든 창업자가 대외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대내적으로는 그 창업자 간에 동업자 간에 미리 정한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른 어떤 그 손익을 이제 배분하게 되는 거고요.
약정이 없다면 그 출자금에 따른 손해익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지분에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동업자 간에는 이제 계약서로서 어떤 사유를 정해서 동업계약 해제 이런 약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약정을 할 수 있지만 이 조합 같은 경우는 어떤 해제라는 법적인 그런 효과는 인정되지 않고 그 해제가 법적으로는 그 동업의 탈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조합에서 탈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명이서 이제 동업을 하시다가 개인 사업자로서 한 분이 이제 계약을 해제했다. 그러면 이제 실무상으로는 그거는 이제 조합을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봅니다. 탈퇴를 하게 되면 탈퇴 시점 당시에 그 조합 재산을 이제 정산을 해가지고 그 약정에 따른 지분에 따른 그 손익을 정산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두 명이서 하다가 한 명이 탈퇴하면 1인이 되는데 1인이 된다 하더라도 원래 그 조합의 실체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고 1인 조합으로서 기능을 계속 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그 채무나 거래나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법인 사업자를 전환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게 될 텐데 이제 법인 사업자를 처음부터 시작하시거나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시고 나서 이제 또 고민은 되는 부분이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회사의 내부 사정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다거나 아니면 어떤 장기적으로 외부의 투자 유치나 상장 같은 게 필요 없다거나 아니면 어떤 해외의 큰 기업들이 어떤 공시 의무나 외부 감사 의무를 좀 피하기 위해서 유한회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단계별로 투자를 유치를 하셔야 된다거나 상장의 최종 목표이시라면 당연히 주식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유한회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매출이나 뭐 그 직원 숫자나 부채 규모에 따라서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기업의 재무 상태를 이제 감사받거나 공시하는 게 싫어서 유한회사를 선택할 이제 실익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나 다 그 출자금이나 아니면 납입한 자본금을 한도로 한 유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동업자들이 대외적인 채무에 대해서 무한 연대지금 책임을 졌는데 개인 재산으로 이런 법인을 하시게 되면 그 자기가 납입한 자본금과 출자금을 한도로만 책임을 지게 되고 그 법인의 대외적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그 대주주나 뭐 그 가족들 같은 이런 특수관계인 합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것을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는 세금, 국가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법인에 돈이 없다 하더라도 이 과점주주들이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니까 이 점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남은 돈은 다 개인에 대한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 종합소득으로서 신고를 이제 하면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라는 법인과 그 출자한 주주나 그 사원의 어떤 그 개인은 완전 별개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1인 기업, 그러니까 주주가 1인이다 하더라도 법인의 재산과 그 개인 재산은 다르기 때문에 법인 돈을 함부로 이렇게 돈을 넣었다 뺐다 가져가고 쓰고 넣고 이렇게 하면 실질 그 형법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법인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급여나 상여, 그러니까 임금으로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배당을 가져오시든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사를 키워서 지분을 이제 뭐 M&A를 한다거나 지분을 매각한다거나 상장을 통해서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최종적인 어떤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마 지금 현재는 1인 이제 기업이시니까 혼자 운영하시더라도 지금 회사를 이제 키워 나가시려면 어떤 기술 부분이나 마케팅 부분이나 또는 뭐 투자 자금 부분 측면에서 같이 이제 동업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럴 때 지분 비율을 얼마나 배분해 줘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은 100%를 다 가지고 계신다고 가정하신다 하더라도 그 새로 이제 같이 경영을 하실 또는 뭐 기여를 하실 분한테 일정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요.
무조건 처음에 좋은 게 좋다고 해서 뭐 n분의 1, 5대5, 뭐 3명이 하면 뭐 3분의 1 이런 식으로 뭐 쉽게 결정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그 비율이 나중에 회사가 잘 됐을 때는 아주 엄청난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그런 그 너무 쉽게 결정한 지분 비율 때문에 자기가 창업한 회사를 뺏기거나, 아니면 그 동업자 간의 어떤 갈등으로 회사 비즈니스 모델은 좋은데 제대로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갈등 요소 때문에 외부 투자자가 투자를 망설이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배분하실 때는 이제 공동 창업자 사이에서라도 어떤 처음에 이 기업을 이제 창업하시거나 아니면 기업을 이끌어 나갈 사람한테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지분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분을 설정하실 때 계속 투자를 받음으로써 투자 지분이 계속 희석이 됩니다. 그 희석이 되는 걸 고려해가지고 처음에 너무 많은 지분을 배분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 창업의 유형이 되게 다양하지만 보통 뭐 회사를 경영하실 분, 뭐 기술 개발을 하실 분, 뭐 마케팅이나 자금을 유치하실 분, 뭐 이렇게 뭐 세 파트가 있다고 치면 결국은 배분한 지금 당장 스타트업에 돈이 없으니까 주식을 주거나 아니면 장내 주식을 스톡옵션 형태로 주거나 이 방법이 있는데요. 만일 본인이 창업자시고 지금 같이 동업하실 분이 있는데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됐다거나 뭐 그렇게 된다면 연봉을 많이 못 주실 테니까 이제 그냥 지분을 당장 주시는 것보다는 한 일정 요건에 따라서 재직을 하시고 어떤 성과가 있을 때 지금 정한 가격으로 나중에 가치가 올랐을 때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스톡 옵션을 주는 게 더 회사 입장에서는 좋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꼭 필요한 인재를 영입해서 이제 할 때는 그 인센티브보다는 연봉을 좀 그러니까 제대로 주는 게 더 낫습니다. 창업자들은 급여를 좀 줄이더라도 회사에 꼭 필요한 직원 같은 경우는 충분한 연봉을 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더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공동 창업하실 때 누가 CEO를 할 것인가 이게 참 문제되고, 누가 CEO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분한테 가장 안정적인 이제 지분을 주는 게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엔트레프레너십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거 기업가 정신이라고 합니다. 누가 혁신적인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경영 방법을 통해서 회사를 성장시킬 것인가, 이제 그러신 분이 회사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고 모든 걸 다 바쳐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이제 CEO가 되는 게 맞고, 뭐 서로 간에 이제 의사가 잘 맞지 않을 때는 충분하게 논의해 보셔가지고 그런 분을 결정하고 그분을 이제 밀어주는 게 1인 기업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영권을 누가 경영권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경영권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는 대표이사, 통상적인 업무 집행하는 대표이사가 일단 경영권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과반수를 장악하는 것도 경영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다른 뭐 정관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또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과반수를 장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럼 이사를 선임하는 건 또 주주총회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과반수를 장악. 결국 50% 이상을 가진 주주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제 경영권 장악하게 되는데요. 그럼 무조건 주식을 50%만 이상 가지면 경영권을 장악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약간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이사의 임명은 이제 주총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결정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임명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사를 뭐 1인 또는 2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사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회가 되려면 최소한 서로 회의를 해가지고 과반수로 의사결정하는 이제 조직이 돼야 되는데 3인 이상이 돼야지 어떤 안건에 대해서 과반 결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정관에 따른 규정이 없고 뭐 그렇다면 이사가 2명 있을 때는 이사회를 열거나 그렇게 하는 게 효력이 없고요. 반드시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서도 주주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결의사항이 주총 결의로 대체된다는 점. 결국 그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원래 이사회에서 선임해내는데 이사가 2명 이하라면 주총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이사 선임이나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 정관이나 주주관 약정, 이따 말씀드릴 주주관 약정이나 그다음에 투자 계약상의 제한을 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관이나 주주관 계약 또 투자 계약에 따라서 그 이사의 임면의 방법이나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경영권 어떤 장악에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최대 주주, 그러니까 50% 초과되는 주식만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사회의 장악, 이사회 장악이라는 건 이사회 과반수를 의미하는데요. 장악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일단 이사회에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50% 이상을 가지는데 그 이사회의 이사를 그 49% 가진 사람한테 2명의 선임권을 줬다. 이렇게 되면 그 이사가 3명일 때 그 두 사람이 대주주가 아니지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업무 집행할 때 사실상 경영권을 뺏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그 유상증자, 그 뭐 제3자 배정이나 신주 발행 같은 걸 하는 이제 통상적인 의사결정은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 결정해가지고 지분을 늘리면 특히 제3자 배정 같은 경우로 대표이사, 대주주를 제외하고 지분을 이제 늘리게 될 경우에는 이제 순식간에 대주주 지위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방지하려면 대주주가 자기가 주식만 과반수 있다고 언제든지 해임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한 거고 그 이사회의 장악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법인 설립 시 유의할 점 이제 정관 기재하실 때 좀 유의하실 점, 그다음에 아무래도 스타트업들은 이제 새로운 이제 신기술 분야나 기존에 없던 이제 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법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아니 반대로 또 규제가 너무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적법성을 처음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막 진행하시다가 돈 벌 때쯤 돼서 이게 사실은 뭐 허가가 필요한 법이었다든지 아니면 규제 때문에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서 큰 손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 시작하실 때 비즈니스 모델이 적법한지 규제가 어떤지 이런 걸 검토하는 게 사실상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 설립 시 정관을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 정관을 작성할 때 통상적인 표준 모델이 있어서 그대로 쓰시면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어떤 주식의 처분이나 뭐 그 양도 제한 같은 게 이제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주주로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소수 주주권을 행사하면 기업 운영하는데 되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웬만하면 처음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좀 넣어 놓으시는 게 초기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를 유치하시려면 대부분 VC들이 뭐 상한전환 우선주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종류 주식 발행을 해야 되는데 정관에 그게 미리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매번 투자 받을 때마다 또 정관 변경을 위한 주총을 열고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런 것까지 예상하시면 이렇게 우선주 특히 뭐 상한 우선주, 전환 우선주 이렇게 근거를 다 미리 마련하는 게 좋고 사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채 같은 경우는 또 이익 참가부 사채라든지 약간 특수한 사채도 있는데 뭐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뭐 크라우드 펀딩도 잘 활용하시는데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또 그 이익 참가부 사채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잘 쓰지는 않지만 정관에 미리 규정해 놓으면 나중에 정관에 근거 없이 또 발행하면 여러 가지 또 법률 이슈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톡옵션을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을 하는데 또 그 꼭 필요한 임직원이나 또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또 외부 꼭 임직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회사에 기술적으로 뭐 경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부의 어떤 연구원이라든지 뭐 변호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 또 스톡옵션을 줌으로써 또 일을 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다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정관에 그걸 규정을 해놓고 시작하시는 게 불필요하게 이거 등기 업무나 등기 비용을 2번, 3번 납부하는 거를 이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 적법성에 대해서는
그 내일 강의하실 강민재 변호사님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당하시는 업종이 이제 보통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신기술 쪽이 많은데 이쪽에는 법규가 좀 미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또 너무 엄격하게 규제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가나 허가가 필요한지 또 등록이나 신고가 필요한지 이런 걸 잘 살펴보시고 점검하신 다음에 시작하시는 게 낫고요. 그런 점검 없이 시작했다가 나중에 뭐 불법 업체가 된다거나 또 뭐 과태료나 뭐 벌금 같은 걸 받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금융 핀테크 이쪽은 또 대표이사의 어떤 정가나 자격 이런 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모델이 적법한지 특히 블록체인 분야 관련해서는 암호화폐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블록체인 쪽뿐만 아니라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개인정보 관련된 쪽이라든지 그래서 이거를 그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그냥 진행했다가 투자 단계에서 이제 안 되거나 나중에 좀 사업이 중단되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규제가 많고 인허가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최근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예외로 해준다든지 뭐 특례를 제공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제도가 많이 있으니까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주관 계약서, 그러니까 처음에 1인 기업으로 한다더라도 이제 누군가가 인재를 영입하신다거나 아니 초기 투자를 받게 되시면 투자자들은 반드시 주주관 계약을 요구할 거고 또 그냥 처음에 이제 월급을 많이 못 주시니까 어차피 지분을 드리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주주관 계약을 상대방은 소수주주이기 때문에 꼭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관 계약은 기본적으로 좀 그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나 소수주주한테 좀 유리한, 그러니까 소수주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창업자신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 주주관 계약 조항을 그냥 그 시중에 돌아다니는 폼 그대로 하시지 마시고 또 너무 과다하게 또 대주주의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 방어 차원에서도 좀 꼼꼼하게 이슈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1인 그 창업자를 위한 강의니까 제가 약간 처음에 이제 창업하신 대주주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주관 계약 하실 때는 여기 목차에 있듯이 회사 지배 구조에 관한 조항,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분의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그다음에 해지 사유, 해지의 효과, 그리고 그다음에 경업 금지, 자금 조달, 배당 정책 이런 정도가 이제 주주관 계약서의 큰 이제 핵심 조항들입니다. 이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 지배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의결권 행사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보통 투자자들이나 소수주주들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보통 그 요구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사안의 의결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지정한 이사를 일단 최소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그 이사로 하여금 그 주주의 의사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뭐 주총 같은 경우 주총이나 이사회에서 심지어 대주주한테도 그 의결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사하라 이런 이제 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조항에 대해서 일단 판례는 그 주주 당사자 간의 그런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기존의 판례 중에서 이걸 가처분으로 의결권을 그 주주관 약정에 따라서 행사라는 가처분을 제기한 판례에서는 이거는 의사표시에 관한 판결은 따로 받는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받고 집행하라는 취지를 해가지고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은 사례는 있지만 최근 판례들을 보면 이런 의결권 행사 계약에 대한 거를 이제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를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그 유효성을 전제로 해서 하는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가처분도 인용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의 좀 더 그 회사까지 포함시킨다면 이런 주주관 계약에 정한 의결권 행사 계약 조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어떤 그러니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특별 결의 사항이라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다른 뭐 조항이 없거나 약정이 없으면 대부분의 통상적인 의사결정은
이제 주총결의 이상은 이제 과반수를 하니까 대주주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늦게 들어온 소수주주나 투자자들은 이제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되니까 뭐 증자를 해서 지분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차입을 해서 회사의 재무 상태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냥 단순 과반수가 아니라 그 4분의 3 특별결의사항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 이제 결의사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그 소수 주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거든요. 이제 그런 조항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걸 넣을지 말지 이제 이런 게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이제 동업 관계인 뭐 5대5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5대5로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 5대5로 하면서 선임된 대표이사나 그 이사회 구조를 바꾸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이가 안 좋아질 때는. 왜냐하면 그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는 주총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5대5가 되면 그러니까 서로 의사가 다르면 결의가 안 되거든요. 이런 걸 이제 데드락이라고 하고 교착 상태라고 하는데 이 교착 상태 해소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심하면 아예 뭐 회사를 청산하거나 뭐 주식을 다 빼고 나간다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제일 좋은 거는 경험상으로는 이게 5대5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조금이라도 더 고민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창업가 정신을 가지신 분한테 1%더 더 주고 대신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장받는 게 더 안정적일 수 있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는 또 이거를 계약 조항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은 있긴 하지만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실 때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꼭 필요한 사람이 하더라도 5대5로 가시는 거는 특히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이미 창업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나 1인 창업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의 약정을 하지 않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제 투자를 받으시거나 이제 주주간 약정을 하실 때 그 소수주주들한테 이제 그 이사회에 대한 어떤 그거를 위해서 그 다 소수주주가 지정하는 1인을 또는 2인을 그 비율대로 이사 선임권을 보통 줍니다. 근데 이사 선임권을 주고 그게 이제 그 주주의 의사에 따라서 그 이사가 이제 뭐 의결을 하겠지만 주의하실 게 선임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주주가 그 사람을 해임할 수 있는 권리도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해임에 대한 권한은 그 주총에서 해임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대주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교체권, 해임권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주주가 이사의 선임권, 해임권, 교체권을 다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그런 주주 간 계약에 이사 선임권에 대한 그 효력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선임권은 원래 이사회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걸 만약 특별결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주총결의사항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제가 아까 그 대주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 근데 주주간 계약 자체가 자꾸 그 소수주주 보호조항이 많다 보니까 설명을 좀 그런 식으로 드리게 되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이런 게 쟁점이 된다는 차원에서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변경이 대비 조항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25% 정도 가진 소수주주가 주주간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1인 정도의 이사를 이제 선임하거나 뭐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치면 나중에 외부 투자를 받게 되면 그 25%가 뭐 10%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 그 이사 선임권을 선임 비율 선임 숫자를 가지는 게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최소한 예를 들어 5명이라면 예를 들어서 20%당 1명은 유지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서 이사 선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미리 약정을 해놓는 게 이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이제 민감하고 이제 중요한 게 지분 양도 제한 조항인데 처음에 이제 동업을 하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들거나 뭐가 잘 틀어지게 되면 다른 한쪽은 지분을 이제 팔고 나가면 이제 그만이긴 한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대주주랑 경쟁 관계 있는 회사한테 판다든지 아니면 대주주랑 잘 맞지 않는 사람한테 판다든지
이게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가 누구고 이사가 누군지가 중요한데 이렇게 주식을 아무한테나 이제 처분해가지고 하게 되면 회사 경영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일단 처분 제한 조항을 두는 게 이제 통상적입니다. 락업 조항이라고 하는데 그럼 락업 조항을 보통 몇 년간 두냐? 이게 정해진 건 따로 없습니다. 근데 과거 이제 판례를 보면 그 5년 동안 주식을 절대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정관 조항을 두고 그 정관에 따른 약정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례는 이렇게 자기가 투자한 지분을 5년 동안 회수 못하게 정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효다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판례가 있긴 하지만 이 처음에 스타트업한테는 이게 중요한 이제 그 아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 제한이. 그래서 지금 실무상으로는 보통 3년이나 뭐 5년 사이에서 처분 제한 그 락업 조항을 두는 것 자체를 이제 무효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이걸 그 당사자 간의 어떤 채권적 효력은 있는 걸로 다 이제 인정하는 게 또 그 후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아예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한다거나 그게 이제 불공정한 정도가 되면 무효라고 하게 되겠지만 뭐 몇 년 동안의 처분 제한 조항 자체는 이제 유효로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주주가 주식을 이제 처분하고 나간다고 할 때 그 예를 들어서 그 양수할 사람이 제시하는 그 양도 조건이 있을 텐데 그 양도 조건에 대해서 그 남아있는 주주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게 되게 통상적입니다. 그걸 주식 우선 매수권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그 제3자 양수인한테 먼저 조건을 정하지 않고 그 남아있는 주주한테 먼저 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주식 우선 매수권은 제3자를 전제로 해서 미리 가격도 알아봐야 되고 조건을 설정한 다음에 남아있는 주주한테 너가 먼저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주식 우선 청약권은 제3자를 전제로 하지 않고 그 남아있는 주주랑 나간 주주랑 협의해서 먼저 살래 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의점이 뭐가 있냐면 그 나가는 주주가 가지고 있는 현재 보통주만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 그 나가는 주주가 가지고 있는 뭐 전환사채라든지 뭐 그런 이제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도 그 이렇게 주식 우선 매수권의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주만 이렇게 우선 매수했는데 그 말씀드린 전환사채나 뭐 다른 신주주소권이나 이런 거를 또 제3자한테 양도해 버리면 결국은 지분이 희석되니까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반 매도 참여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동반 매도 참여권이라는 거는 그 나가는 사람이 이제 그 나가는 그 주주가 대주주일 경우에 소주주 입장에서는 그 자기 경영권을 넘겨버리고 소주주 남으면 자기는 돈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주주가 어떤 그 높은 가격을 받고 제3자한테 주식을 처분할 때 나도 그 가격으로 같이 팔아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대로 동반 매각 청구권 같은 경우는 뭐 그 PF나 좀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넣는 조항인데 그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을 안 해요. 팔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기가 어떤 적정한 투자자를 찾아가지고 그 소수주주지만 내가 이 가격에 팔 테니까 대주주 너가 같이 팔아 이렇게 하는 게 동반 매각 청구권입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를 창업한 사람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가 되겠죠. 회사를 잘 만들어 키워야 되는데 그 소수주주인 투자사가 자기 지분까지 같이 팔라고 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드래그 앤 콜이라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거꾸로 대주주가 그 소수주주가 요구하는 그 조건대로 콜옵션을 행사해 가지고 그 소수주주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긴 한데 일단 한번 들으시고 나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사항이나 따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주 간 계약서 이제 해지 사유 같은 게 조금 그 일반적인 해지 사유만 적거나 아니면 해지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계약들이 많은데요. 이 해지 사유도 어떤 경우에 이제 해지를 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사유를 적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만 적으면 또 크게 의미가 없고 그 계약을 위반하는 그 규칙 사유는 당사자한테 그 어떤
벌칙을 줄지 이걸 또 정해놔야 됩니다. 위약벌이나 보통 위약금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만일 귀책 사유가 있어가지고 이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이 대주주라면 그 지분 희석이 되면 안 되니까 원래 받을 수 있는 공정 가격보다 조금 싼 가격으로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대사할 수 있는 콜옵션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그 할증된 가격으로 이제 그러니까 대주주가 잘못했을 경우는 소수주주가 공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내 주식을 사가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귀책 사유 당사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으로 위반한 주주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위반하지 않은 주주한테 일정 기간 위임하도록 하는 이런 특약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전반기 이제 강의를 했고요. 앞으로 한 10분 동안 그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시 50분에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후반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쉬셨나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그 VC 투자 유치 시 독소 조항 및 쟁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VC 투자 계약서는 사실상 전형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이제 회사 대표 입장에서 사실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그 투자 계약서 자문하면서 알게 된 팁들을 위주로 한 10가지 정도 꼭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그 일반적인 무슨 금전대여 계약이나 투자 계약은 대부분 그 이자가 연 단위가 당연한 거고 법상에서도 복리는 인정 안 되고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이 VC 투자 계약서는 특이하게 그 모든 이자율을 다 연 복리로 이렇게 약정을 하는 게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 연복리라는 의미는 이제 아시겠지만 뭐 투자 기간이 뭐 한 5년, 8년 이렇게 되면 그 1년에 이자가 예를 들어 10%라 가정하면 10% 원금이 1억에 만약 10%면 이제 1억 1천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자가 그 천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이 더 붙는 게 아니라 1억 천에 대한 10%더 붙으니까 상당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금융기관이 투자할 때 조금 뭐 관행처럼 되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협상하실 때 연복리 말고 단위로 하자 이렇게 말은 해볼 수 있지만 잘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협상해 보시고요. 보통 이제 연복리를 넣는 거는 이제 상환 청구권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 할 때 그 기간 상환 당시나 주식 매수 당시까지의 어떤 그 원금에 대한 그 행사 시점까지의 어떤 이자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 통상적으로 그 이율이 보통 한 8% 정도입니다. 연복리 8% 정도를 많이 설정하는 게 제일 많고요. 그렇지만 작은 거는 3%, 5%, 또 큰 거는 14%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VC가 그 제공하는 계약서상의 그 연복리 비율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어떤 협상력이나 아니면 VC가 투자를 더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제시하는 비율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렇게 그 협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연봉이란 거는 그 원금에다가 어떤 상환할 당시 행사 당시까지의 이자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랑 그 상환을 했는데 또 빨리 상환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또 지연 손해금이 붙습니다. 그 지연 손해금 같은 경우는 복리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복리 개념이 없는 거고 단위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거는 혹시 복리로 규정되어 있으면 단위로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VC 계약서는 이해관계인하고 꼭 들어가는데요. 이해관계인 대부분 이제 창업자, 대주주 또는 대주주와 거의 비슷한 지분을 가진 뭐 공동 창업자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이해관계인이 되면 이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그 채무, 뭐 상환 채무라든지 여러 가지 위약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채무에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인 재산으로 결국은 뭐 아주 엄청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인의 그 범위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이 늘리려고 할 테고 회사 입장에서는 늘리는 게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완전 회사에 대한 그 지배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뭐 기술자라든지 뭐 중요한 임원들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거는 협상을 잘 하셔가지고 최소화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 다른 직원 임원들한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이런 투자 계약은 또 나중에 분란의 소지도 있고 또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부분 협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대 채무의 그 범위는 상환 청구권, 주식 매수 청구권,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 의무 이렇게 뭐 그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관계인이 되면 이런 금전적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뿐만 아니라 그 투자 계약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또 유사한 업종에 대한 경업 제한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나 뭐 그 CEO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 과도한 의무 조항이 많은 이해관계에는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신주식권 관련해서는 그
보통주, 그러니까 일반 회사 주주랑 똑같이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주는 거는 뭐 당연히 줄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간 이제 독소 조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회사가 이제 어떤 기술이나 경영상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뭐 우수한 외부 인재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그 삼자 배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자금 조달 목적으로 삼자 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있는데, 이런 삼자 배정할 때 무조건 그 VC들이 자기들한테 우선권을 요구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조항은 회사 경영하는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독소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고 삼자 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그런 조항을 요구하는 VC가 있을 경우에는 경우를 나눠 가지고 자금 조달 목적 삼자 배정 경우에는 뭐 그 VC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지만, 어떤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삼자 배정일 때는 좀 예외로 한다든지 그렇게 협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공개라는 건 이제 상장 IPO를 말하는데, 그 통상적으로 이제 회사가 성장해서 기업 공개가 가능한 어떤 매출 규모나 뭐 그런 자산 규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주주가 그걸 지연할 경우에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엑시트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 당시에 시가로 사가라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조항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너무 과다한 또 부대적인 이제 불리한 독소 조항을 이제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런 풋옵션 정도면 이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별도로 또 뭐 원금의 몇십 프로의 뭐 위약벌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그 지분을 처분할 테니까 대주주도 무조건 팔아라. 아까 말씀드린 이건 드래곤록 조항인데, 이런 걸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기업 공개가 지체할 때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이제 무조건 우리한테 팔아라든지, 이렇게 그 경영권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조항이나 과다한 위약벌 조항을 이제 강하게 넣는 VC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협상을 통해서 좀 합리적으로 배제하거나 조절할 필요가 있는 독소 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대주주나 창업자들이 주식을 처분하는 거를 VC들은 당연히 이제 제한하고자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사전 동의권이라든지 투자자도 같이 태그얼롱, 공동매도 이제 참여권 이런 걸 이제 보장해달라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전부를 우선으로 매도해달라, 매도할 수 있는 조항이라든지 뭐 이런 조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비율대로, 이해관계인 대주주가 70% 가지고 있고 VC가 30%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대주주가 그 다음 단계 투자를 받으면서 그 지분을 뭐 신주 발행할 수도 있지만 그 구주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70%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30% 정도만 그 다음 단계 투자자한테 이제 매각하게 됐다. 그런데 그 기존에 있는 그 VC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30%를 전부 다 우선 매각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조항보다는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70% 중에 30%의 비율만 매각하게 된다면 그 기존 VC가 가지고 있는 30% 중에 똑같은 비율, 그러니까 30%에 30%만 매각한 그 비율대로 이제 같이 이제 공동 매각한다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이제 협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협상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반대로 이제 투자자 VC가 먼저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데, 이걸 또 아무한테나 처분해버리면 신뢰관계나 또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관계자한테 그럴 경우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 VC가 계약서를 만들어 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 회사 대주주한테 필요한 조항들이 또 알아서 또 챙겨 넣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조항을 이제 요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연히 이제 VC가 투자를 하게 되면 회사 경영도 감시를 해야 되고, 또 주주가 됐기 때문에 지분 비율에 따른 이사 선임권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데, 그 예를 들어 전체 지분의 한 20% 정도 이제 주식을 가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가 5명인데 그 비율에 따르면 1명이 적정한데 1명 이상, 2명, 3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불공정한 조항이니까 이제 협상을 할 때 수용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그냥 비상근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해가지고 경영 감시하는 정도로 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 상근 임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할 경우는 뭐 재무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상근 임원을 이제 인정하게 돼버리면 그 연봉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회사 경영 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상근 임원을 지명해서 회사의 그 수익을 그 이사의 연봉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 스타트업들 되게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건 협상을 잘해서 필요한 인재가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똑같이 비상근이 하더라도 연봉을 또 과다하게 또 책정하는 걸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다 합리적으로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C 투자할 때는 보통 스톡옵션은 부여 안 되는 게 이제 원칙인데요. 그게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톡옵션이라는 거는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한테 어떤 장래의 어떤 그 연봉 개념으로 이게 주는 건데, 대가 형태로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회사 경영진이 그 회사의 경영 판단에 따라서 적절한 인재들한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제 투자자가 무조건 동의를 받도록 한다든지, 거꾸로 그런 경우에 자기들한테 우선적으로 스톡옵션을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이제 독소정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스톡옵션 부여의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그 회사 경영에 대한 너무 과대한 간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그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협의 정도로 이제 바꾼다든지, 이제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VC 이제 투자 계약서에 대부분 이제 동의사항이 따로 있고, 동의사항이라는 거는 동의를 받지 못하고 하게 되면 그 계약 위반이 되니까 뭐 상환 청구권 행사도 할 수 있고 위약벌 행사 이런 게 생기거든요. 동의 조항 같은 건 좀 되게 중요한 조항으로 이제 한정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 뭐 협의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의사항이라는 거는 동의랑 어떻게 다르냐면, 협의는 서로 간에 이제 합리적으로 또 진지하게 협의만 거쳤다면 굳이 동의까지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계약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중요한 조항, 회사의 자산의 어떤 몇 프로 이상을 뭐 처분하는 계약이라든지, 뭐 투자를 한다는 계약, 이런 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동의사항이 될 수가 있는 건 이제 당연한데, 뭐 일상적인 매출 거래나 뭐 가지고 있는 IP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이런 거는 상시적인 계약인 거고 회사한테 도움이 되는 계약인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동의를 받도록 한다거나 협의를 받도록 한다면 너무 회사 운영하는데 큰 이제 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을 요구할 때는 이것도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배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들이 투자한 그 자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걸 할 수 있는데, 다른 VC가 투자한 자금의 운용에 대해서까지 간섭을 한다거나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다른 VC가 투자한 투자 자금도 회사의 자산이고, 그걸 또 잘못 처분하면 회사 경영 상태 나빠지는 건 맞지만, 너무 그 동의 없으면 그 해당 VC는 동의했는데 자기가 동의 못했으니까 못한다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되게 업무 진행이 어렵거든요. 그런 걸 참조하셔가지고 동의사항을 잘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의조항이나 뭐 협의조항을 어겼다고 해서 어기면 사실 바로 이제 계약 위반이 되는데, 그 모든 그 사소한 어떤 그런 뭐 동의사항, 협의사항, 보고사항을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위약벌이나 위약금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중요한 그 동의사항 중에도 아주 중요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에 한해서 이제 위약벌이나 위약금을 하도록 이제 협의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통상적으로는 위약벌이나 위약금 이제 설정할 때 투자 원금 플러스 그 위약 당시까지의 연봉리 몇 프로 이자, 그다음에 그걸 지급하지 않을 때 지원선회금 이렇게 이제 되고, 통상적으로는 투자 원금의 20% 정도를 위약벌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과된 손해가 있다면 초과된 손해배상도 입증된 경우는 한다. 이제 이 정도까지는 통상적인데, 이렇게 투자 원리금과 또 별도로 또 중복돼 가지고 위약벌을 따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십억 이렇게. 이제 그런 조항은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맞는데, 계약서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저런 투자 원리금 위약벌에 별도로 또 개별 사업마다 또 위약벌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한번 살펴보시고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약이 종료가 된 시점이 이게 계약 종료 시점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이제 상장을 하면 이제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고 또 그 다음 단계 투자 유치 시 뭐 아까 공동 태그 언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엑스트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근데 그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100% 주식 처분을 한 게 아니라 주식 이게 한 투자자가 투자한 지분의 한 10%밖에 안 남아 있는데도 이렇게 강한 여러 가지 불리한 이런 조항들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그 지분을 한 10% 투자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로 엑시트 해가지고 10% 중에서 한 8%를 팔고 2%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때 그런 경우에도 뭐 이해관계인한테 뭐 상환 청구권에다 위약벌 조항에다가 뭐 동의조항이나 경영권 간섭 조항, 뭐 이사삼 조항 이런 걸 다 그대로 둘 필요는 없잖아요. 또 어느 시점 되면 계약을 종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한 지분의 한 뭐 10% 미만인 경우는 대부분 이런 조항이 있는데 10%가 아니라 한 50% 정도를 첨부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경영권 제한 조항이나 위약벌 조항들은 이제 효력이 없게 하는 계약 종료 조항을 넣어두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그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올해 8월 달에 도입된 그 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스타트업들 특히 초기에 아직 그 매출이나 뭐 구체적인 그게 안 나와가지고 이 주당 순이익 이런 걸 이제 회계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서 그 주식 가치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투자받기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 이제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뭐 전환 사채니 아니면 이렇게 VC 계약 같이 나중에 투자가 잘못되거나 뭐 어떻게 됐을 때 엄청난 연복리 이자율에다가 지연 선호권까지 해가지고 상환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그 VC 투자 계약서는 어떻게 보면 그 아주 고리의 높은 그 사채, 그러니까 금전 대여 계약하고 비슷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상환권이 있으니까. 근데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투자할 때 이렇게 뭐 만기가 정해져 있다거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된다거나 이자 약정이 있다거나 이런 식의 투자 계약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투자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VC는 어떤 그 초기에 수익이 없을 때 그 주식가치 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그 금융기관의 특성상 이렇게 안전장치로 원금도 보장하고 만기도 있고 이자도 약정되는 이런 형태의 계약이 많아서 회사를 이렇게 투자를 잘못 받으면 회사를 뭐 파산하게 된다거나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비판이 많아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약을 이제 세이프라고 하는데 Simple Agreement Future Equity의 약자인데 그런 형태의 계약이 우리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이라고 합니다. 거기 2조 1항에 보면 이 투자의 정의 개념에 그런 이제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투자 금액에 상환 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기업 운영자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금전적인 채무가 아니거든요. 만기일이 없고 그리고 이자 부담도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부담 없이 이 돈으로 이제 회사를 경영할 수 있고요. 그 투자자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이게 이 주식 가치를 투자할 당시는 사실은 주식 가치를 산정이 힘들지만 나중에 이제 제대로 된 주식 가치 평가에서 들어오는 투자자는 가치 평가를 해서 주당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단계 들어오는 그 가치로 지금의 투자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에 효과가 있죠. 그래서 쌍방이 다 좋은 계약인데 이런 게 도입이 됐으니까 앞으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특히 초기 엑셀레이터 투자나 시드 투자나 엔젤 투자 받으실 때 이 조항을 활용하시면 어떤 그런 연복리 상환 의무 부담 없는 그런 계약 활성화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 요건을 보면 이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일단 투자 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에 그 다음 후속 투자에서 어떤 기업 가치 평가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 거기에 연동해서 지분의 어떤 수량이 이제 확정되는 겁니다.
단가가 확정되고,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그 처음에 이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할 때 투자받는 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고, 그 계약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계약할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주주한테 사전 동의가 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을 한 후에 그 회사가 나중에 어떤 지분 변동을 가져오거나 그러니까 결국 VC 투자를 받게 될 경우에 그 계약 조건 그러니까 그 투자 기관한테 우리가 이렇게 지분 인수 계약을 이미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걸 수용해야 된다. 이런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한국형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이 도입됐으니까 그 VC, 그러니까 시리즈 A, B, C, D 받기 전에 초기 투자 받으실 때 많이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무리 시작할 때는 좋은데 이게 또 회사가 잘 돼도 이게 배분에 문제가 생겨서 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안 돼서 계속 돈이 많이 들어와서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창업 정리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동업자 탈퇴할 때 이 탈퇴하는 그 지분을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마음이 맞지 않는 제3자한테 양도한다거나 했을 때는 회사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 지분 회수하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들로는 정관의 규정을 통한 그 주식 처분 시 이사회 승인받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주주간 계약서상의 여러 가지 옵션 조항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콜옵션이고요. 그다음에 우선 매수권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기존 창업자 말고도 그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제 넓은 동업자를 할 수 있는데, 그분들도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해가지고 받게 된 그 주식을 또 임의로 처분하게 됐을 때 또 경영권 유지나 지분 희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미리 사전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방법이 있습니다. 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둬서 주식을 처분할 때는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동업자 중에 한 사람이 임의로 제3자한테 주식을 처분하는 걸 막을 수도 있고, 그 처분하려고 할 때 그 양수인을 보고 이제 이사회가 승인도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회사나 회사 지정한 자가 대주주한테 이제 우호적인 사람으로 지정해서 지분을 양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 창업자로서 주주간의 계약을 체결했으면 당연히 그 안에 처분 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일정 기간 처분 못하게 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고, 처분 제한 기간 내에 또는 기간 후로 하더라도 콜옵션이나 주식 우선 매수권을 통해서 대주주가 그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당사자 간의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약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제3자한테 처분하는 걸 막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처분 차액에 대한 금액을 위약벌이나 위약금으로 대주주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하면 어느 정도 금전적 보상은 됩니다. 그런 이제 위약벌 특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렇게 주주끼리만 계약을 하고 그 동업자가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약정을 특약을 위반하고 제3자한테 처분해버릴 경우에는 그게 회사한테 그거를 주장할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회사도 이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로 넣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는 그런 계약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주주간 계약을 위반하고 그 주식을 제3자한테 임의로 처분한 그 사람이 요구하는 주식 명의계에서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업 탈퇴할 때, 탈퇴라는 거는 아예 완전히 다 빠지는 건데, 동업 탈퇴할 때는 또 콜옵션을 잔존 주주가 가져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줘야 되고, 이때 이제 유의할 거는 이럴 때는 이제 탈퇴자가 임의로 이제 그 약속을 안 지키고 탈퇴하는 거니까 이 콜옵션 가격을 약간 할인해서 하는 게 이치에 맞겠죠. 네. 그다음에 꼭 완전 탈퇴가 아니라 이제 일부 처분하는 건데, 일부 처분한다 하더라도 그 주식도 이제 회사를 계속 경영할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잔존 창업자한테
아까 말씀드린 주식 우선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이런 것들은 다 주주간 계약서에 미리 다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간 계약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임직원들한테 이제 부여한 스톡 옵션을 그 임직원들이 또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그 회사 경영권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톡 옵션 부여 계약하실 때 그 부여 계약을 통해서 좀 제한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정관의 성법상 최소 2년 이상 또 계약에서 뭐 3년 이상 재직을 해야지 스톡 옵션을 이제 행사할 수 있도록 보통 하고 있는데요. 또 추가로 그 스톡 옵션 부여 계약을 통해서 그 상법상 정한 그 최소한의 재직 기간을 도과했다 하더라도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2년이나 3년 더 재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행사하기 전에 경과기간 하는데 그 경과기간을 추가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경과기간 경과해서 또 행사는 또 몇 년 동안 당장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행사하기 전에 만일 중간에 마음의 변심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겨서 탈퇴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 스톡 옵션을 취소하도록 할 수 있는 걸 미리 정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해서 주주가 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제3자한테 처분하는 거를 또 제한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약정으로. 그리고 그 처분 제한 기간 내에 처분할 때는 양도 대상을 뭐 이사회가 지정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그 공정 가격으로 산다든지 이렇게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 강의는 이제 오늘 할 강의는 마쳤고요. 간단히 제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스타트업 관련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면 법인 설립하실 때 정관이나 주주간 계약서 작성하는 거 자문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비즈니스 모델 적법성 컨설팅 이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 외에 제가 설명드린 주주간 계약서라든지 스톡옵션 부여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엔젤 투자부터 시리즈 ABCD 투자계약 컨설팅 그다음에 기술성장기업 특례 상장할 때 법률 실사 같은 걸 하게 되는데요. 그런 실사 보고서 작성 업무라든지 다 하고 있고 최근에 나온 그 변제투자법상 그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서 작성이나 검토 자문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여기 제 명함에 있는 연락처 메일이나 전화로 주시고요. 오늘 지금 이제 질의응답을 받을 건데 질의응답 시간이 한 15분 정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5개에서 한 7개 정도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통된 관심 될 만한 거 위주로 이제 선정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 외의 질문들은 이제 저기 적힌 연락처나 메일로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강의 감사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 보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신 거죠? 네? 아직 없죠. 질의하신 분이 아직 아무도 없으신 것 같은데요. 좀 내용이 좀 어렵죠? 어렵고 지금 당장 하시기 힘드신 것 같은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은 좀 종료하는 걸로 할까요? 어떡하죠? 뭐 지금 질의응답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질의응답이 제가 한 1, 2분 정도 더 기다려보고 없으시면 종료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메일이나 저기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 업무 하시다가 궁금한 거 연락 주시면 제가 오늘 강의 들으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강의 들었다 하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무료로 전화 상담은 무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것으로 강의를 저는 이제 마치고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하고 모레도 이제 저희 강민주 변호사님이 또 스타트업 법률시에 관해서 또 이제 중요한 것들을 강의하시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끝까지 어려운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거 다 대박 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법률교육 첫 번째 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